생산과 소비 브로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건국 세력과 건국 반발 세력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건국 세력은 근대화 세력이죠. 근대화 세력이 여러 갈래로 갈렸지만 일본이 패망하면서 근대 국가를 수립하자 이러면서 다시 합쳐지죠. 공산주의 세력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는 뭐 특별히 여러 갈래로 갈라진 건 아닌데 하여튼 공산주의 세력도 공산주의 국가를 수립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합쳐지는 거예요. 격돌이 일어나겠죠. 격돌은 일본의 패망 이후 처음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전에 살펴봤죠. 여러 번 있었죠. 임시정부에서도 있었고 자유주의 참변도 있었고 그래요. 또 신간의 때도 있었어요. 처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우고자 하는 국가가 완전히 정반대이니 이제 격돌이 격렬해지겠죠. 예견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1945년 8월 15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독립한 날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다는 거예요. 독립이란 건 뭔가요? 분명 일본이 패망했어요. 독립이 뭔가요? 한국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조선인 정부를 수립하는 거죠. 그 조선인 정부가 수립됐냐는 거예요. 조선 총독부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독립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한 날이지. 그럼 그 전까지 독립운동은 뭐가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 8월 15일은 일본이 패망한 날이고 독립운동이 무용지물이 된 날, 혹은 뭐 독립운동이 실패한 날인 거예요, 사실은. 독립운동 단체가 있는데 국내이건 해외이건 조선 총독부를 몰아내고 정부를 접수했으면 그날이 독립이 된 날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 패망하고 조선 총독부는 그대로 있었어요. 조선 총독부를 몰아낸 건 누군가요? 뭐 북한에서는 소련군이고 남한에서는 미군이겠죠. 미군정이 실시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1945년 8월 15일은 독립운동이 실패한 날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독립운동 성격이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뭐 독립운동 할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독립국가 세우는 거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가 독립운동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 운동은 뭐냐? 건국운동이라는 거예요. 독립운동은 이제 이미 물 건너갔다는 거예요. 이제 건국운동이 시작되겠죠. 그 정부 수립이 1945년 8월 15일이라, 1948년 8월 15일이라는데, 그 독립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독립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날이고, 독립운동이 이미 끝난 거였고, 실패로 끝난 날이었다. 1945년 8월 15일은. 그 다음 이제 1948년 15일이 이제 건국일이죠. 왜 어떻게 정부 수립이 되나요? 어떤 활동을 통해서? 건국운동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건국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역사적 과정과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파 세력과 좌파 세력. 그래요. 우파 세력과 좌파 세력이 명확히 이제 갈리는 거죠.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첫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었고 3일 뒤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다. 조선 총독부는 원자폭탄 투하 소식을 듣고 일본이 패망을 예견했다. 뭐 예견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식민지 조선에 이주한 일본인들이었다. 108만 명의 이주민들은 조선에 남고 싶어 했다. 그래요.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108만 명이 그 식민지 조선에 들어와 있는데 남고 싶겠죠. 직장도 그 조선에 있고 재산도 조선에 있고 오래 살다 보면 땅이 고향이 되는데 정도 들고 재산과 직장이 조선에 있고 정든 땅을 떠나기 싫었던 것이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그래요. 조선어 강좌를 개설하여 조선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상황이 역전되었다. 그전까지는 어땠나요? 일본어 써! 이런 식이었죠. 일본어만 배우고 이랬는데 이제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들이 조선에 남고 싶다 이러니까 이제 조선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거죠. 또한 조선 총독부에 파견된 관리들이 안전한 철수도 중요한 문제였다. 이런 것 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항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조선에 있는 일본인들은 또 조선인이 되고 싶어 하고 그렇잖아요. 미국에 살던 사람이 있는데 재산이 다 있고 거기 직장이 있는데 그냥 나가라 하면 싫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죠. 1945년 8월 12일 근대화 세력에 속하는 송진우를 접촉했다. 아무래도 근대화 세력이니까 조선 총독부는 근대화 세력 인사를 접촉하겠죠. 그래요. 송진우는 조선일보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실력 양성을 중시한 인물이었다. 그렇죠. 조선 총독부와 조선 총독부가 지닌 조직망을 넘길 것을 약속하고 원하는 바를 요구했다. 그렇죠. 송진우는 그와 같은 조선 총독부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도움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거절당한 정부를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게 더 맞겠죠. 도울 것을 약속하고 수입에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송진우는 그와 같은 조선 총독부 요구를 거절했다. 거절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거절당한 조선 총독부는 8월 15일 공산주의 세력인 여운형을 만나 똑같은 거래를 한다.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여운형은 정치범, 경제범, 즉시석방, 3개월 식량 확보, 정치활동 불간섭, 청년 학생 조직 자유, 노동자 농민 조직 자유를 조선 총독부에 요구했고 조선 총독부 역시 여운형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송진우는 미국 정부에 협조하여 독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거절했고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조정망을 이용하면 자체적으로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송진우가 해명했을까요? 여운형이 해명했을까요? 여운형이 해명했죠. 일단은 송진우가 실수한 거였어요. 사실은 거절하면 안 됐었어요. 송진우가 왜 거절했을까요? 일본이 패망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패망한 일본에 협조한 인사로 찍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반역자로 몰릴 수 있잖아요. 미군에 의해서. 미군이 곧 들어올 건데.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거절했죠. 그게 이제 잘못 판단한 생각이었던 거예요. 여운형이 물론 이제 그 조직을 만드는데 미군이 들어오자마자 해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산하긴 했는데 소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운형이 이제 권준을 만들죠. 정부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소련군도 들어와서 해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군을 해산시켰는데 바로 해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단체가 어떤 단체인가 우선 파악부터 한다는 거예요. 파악한 뒤에 우리가 원하는 정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도와줬다는 거예요. 사실은 판단 기준이 뭔가요? 소련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공산주의 세력인가 아닌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이니까 소련군 입장에서는 해산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미군도 딱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정부 행세라는 단체가 있더라. 그렇다 해서 야 내일부터 해산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조사를 실시했다는 거예요. 한 달간 조사를 실시해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세력이네 그렇게 해서 해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진우가 실수한 거죠. 송진우가 정부를 수립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예요. 초대 대통령이 송진우가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당시 조선인들의 일본인에 대한 감정은 어땠을까? 편향적으로 역사를 배운 이들은 모든 조선인들이 일본인을 싫어하고 증오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죠. 현시대 조선인들, 한국인들은 역사를 편향적으로 배우잖아요. 조선인들이 일본을 다 싫어했을 것이다. 증오했을 것이다. 그래서 패망했을 때 다 기뻐했을 것이다. 정말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물론 일본인을 싫어하고 증오하는 이들도 있었다. 대표적인 인사들이 공산주의자들이다. 공산주의 활동은 식민지식이 금지되었고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발각되면 중령을 살아야 했다. 그 사실이죠. 물론 중령을 살아야 하긴 했는데 또 중령을 산 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향하면 풀어줬어요. 그러한 이유로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인을 싫어했고 증오했음을 의심할 여지 없다. 하여튼 자기 공산주의자이면 괴롭겠죠. 그래요. 물론 일본인을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들은 공산주의자들보다 훨씬 많다. 많게는 200만 명에 이르는 조선인 소장농은 만주에서 토지를 제공받고 자작농이나 지주가 되었다. 이들은 실제로 일본이 세운 만주국이 천년만년 이어지길 바랬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정부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중국인들로부터 제국의 하수인 소리를 들어야 했고 8,000명이 살해당하고 소유한 토지를 몰수당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중국 기록에 8,000명이 살해당했고 조선인들이 토지 빼앗고 실제로 소작농들에게 토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제공 안 한 것처럼 하고 막 그러는데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만주에 살던 거의 200만 명에 육박하는 조선인들이 200만 명 됐을 거라는 거예요. 1930년대에 한 150만, 200만 이주했으면 또 자식들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1930년대 중반에 갔으니까. 그래요. 실제로 이런 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만주에는 만주국의 털을 닦는 선구자 한 1000년이나 이어져라 한 1000년 세월에 영화만세 빛나리 이런 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이 일본이 패망한 뒤에 조선인은 일본 제국인 하수인이라면서 8,000명 죽였다는 거예요. 토지도 몰수하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가요? 일본의 패망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소식이겠죠. 자기들도 알았겠죠. 자기들의 운명을. 다 기뻐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8,000명 살해당한 사람 뭐가 되나요? 자기들이 조상인데. 또 많은 이들이 대부분이 다 다시 이제 한반도로 돌아왔죠. 그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겠죠. 그래요.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일본인에 대한 대복합적인 감정을 지녔다고 봐야 한다. 그 당시에 일방적이지 않았다. 이거를 쓰니가 볼 때는. 소동주의 시에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복합적인 감정, 또 고통, 혹은 또 기대, 이런 게 있었다. 조선 총독부는 일본의 패망 직전까지 식민지 정책을 처리하지 않았고 일본인과 조선인을 차별했다. 또한 일본인의 전통과 관습, 일본어를 강요하며 익히게 했다. 그렇죠. 뭐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 해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창씨개명은 그렇다 치더라도 또 뭐 신사참배 이런 걸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행위를 하면 당연히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싫다. 강요하면 싫죠. 무조건 일본어 쓰라 하고 이러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또 식민지 정책을 처리 안 했다는 거는 마지막까지 차별 정책을 썼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한국 식민화 정책은 뭔가요? 수십 개의 종족이 있는데 조선인과 타이완인에게만 실시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종족은 결국은 이제 일본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진작에 그 식민지 정책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리했으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조선인들의 독립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럼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하지만 조선 총독부는 혁명적 조치를 통해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큰 이로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혁명적 조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설명했지만 조선 총독부는 신분이 높은 이나 관리들이 수탈을 금지했고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세금을 면제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는 세금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혁명적 조치인가요. 또 관리들이 수탈. 조선시대에 보면 밀란이 일어나잖아요. 양반하고 관리들이 수탈하면서 그거 싹 금지시켰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역사에서 안 가르쳐 주잖아요. 조선인들, 소득 작은 이들, 낮은 이들은 다 세금 면제했다. 이런 거 가르쳐 주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또한 상공업과 민간기업을 육성하여 식민지 조선의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부수적인 효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소작농의 한 2배 이상에 이르는 직장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고 또한 대부분의 조선인들인 소작농에게 점령한 지역의 토지를 제공했다. 200만 명에게 제공했잖아요. 많게는. 소작농에게 토지를 제공한 일은 신라시대 이후 2200년 만에 실시된 혁명적 조치이다. 이러한 혁명적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조선 총독부를 유능한 정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요. 또 기대도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200만 명에게 제공했잖아요. 또 광대한 식민지를 혹은 속국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만주를 얻었을 때 200만 명에게 토지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조선인들은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이거 부자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전복전쟁에 기여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도 그렇고 근대화 세력들이.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죠. 식민지 있는 국가, 식민지 그 주민들이 보통 그렇게 행동하는데 실력 양성을 위해서 조선인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기여하려 하고 자원병 모집을 하면 뭐 경쟁률이 60대 1이고 자기가 거기서 기여를 하면 나중에 이제 전쟁이 마무리되면 뭔가 어떤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조선인들은 향후 세워질 절망의 정부에 대한 걱정도 컸을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조선인들 대부분 어떤 생각을 가졌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기뻐했다? 실망도 컸을 거 아니에요. 일본이 패망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조선인들도. 모르고 있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도 있겠지만 꼭 기쁨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본이 패망했을 때 크게 기뻐하고 크게 슬퍼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당혹스러워했을 가능성이 크다. 당혹스러웠다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뭐 전체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참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졌다 이러니까 이제 이거 뭐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또 차별이 없어지겠고 기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대한 바도 컸다는 거예요. 당혹스러운 거죠. 당혹스러움이 지배했을 것이다. 이거를 쓰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조선이 힘이 없어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본이 조선인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며 연방국 정책을 실시했다면 조선인들은 연방국이 분열되는 일을 반대했을 가능성도 크다. 만약에 한 10년이라도 빨리 연방국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면 독립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조선인들이. 무슨 소리냐, 역사책에서 배운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조선인들이 생각한 독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 당시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잘 보자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입장은 현 시대에 널리 유포된 견해와 크게 달라 반감을 지닌 이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인들이 생각한 독립을 이해하면 이와 같은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조선인이 생각한 독립은 현 시대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독립과 완전히 다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선이 독립이라고 하면 외국 군대를 몰아내고 조선인들이 스스로 조선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현 시대 한국인들은 이해한다. 그렇죠. 다 쫓아내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결정하고 그게 독립이지. 독립이지 않느냐? 조선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1905년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조선인들은 조선의 국력으로는 스스로 독립을 유지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조선인은 가보개혁 때처럼 개혁이 완수되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지닐 때까지 일본군이 주둔하기를 원했다. 사실은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그 전부터 그랬지만 그 전에 좀 약간 견해가 갈렸는데 하여튼 뭐 러일 전쟁이 끝난 뒤로는 어떻게 생각했냐? 일본군이 주둔해 주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왜? 조선인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러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조선은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전혀 없구나. 누군가의 식민지가 되겠구나. 그래서 뭘 원했냐? 가보개혁 때 이제 일본군이 주둔하고 있었죠. 그때처럼 좀 이렇게 실력을 양성할 때까지, 독립할 수 있는 국력을 양성할 때까지 주둔해 주길 바랬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갑신정변 인사들이 존경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맞았구나. 그 당시 기사를 보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반개혁 세력과 친러 세력 때문에 국가가 멸망하게 됐다고. 그 당시 언론들이 다 그렇게 발표하고 있어요. 이러한 입장은 갑신정변을 일으킨 이들의 입장이었는데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후에는 그 길밖에 없었으니 대부분의 조선인들에게 받아들여진다. 그렇죠. 이와 유사한 견해가 소연방에 편입되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그래요. 이게 먼저 와야 되는 건데. 딴 게 먼저 와버렸네. 그것이 싫으면 조선인의 자치가 허용된 연방국까지는 허용할
할 수 있다는 것이 조선인의 입장이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만일 일본이 패망하기 10년 전이라도 식민지 정책을 철회하고 연방국 정책을 실시했으면 연방국의 분열을 반대했을 가능성도 컸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립이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안중근이 동양평화론에서 언급하는 것은 군대와 이게 통합이 중요한 걸 통합하자는 거 아니에요. 통합하는 통합한 어떤 정부 기능을 행사하는 중앙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연방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선인은 일본군이 주둔해달라, 우리가 실력 양성할 때까지,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게 정 싫으면 그걸 제일 원했겠죠. 그게 정 싫으면 그냥 연방국이 되자. 식민지 하지 말. 식민지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자치를 허용해달라. 이거를 독립운동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마다 약간씩 다른데 하여튼 뭐 이 무렵에는 1910년 이후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는 뭐 그냥 일본군이 주둔해주면서 나라를 지켜주는 거죠. 우리 그 국력을 기를 때까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연방국까지는 허용하겠다.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역사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당시 근대화 세력들은 그 전쟁에도 적극 참여해라. 그래야 우리 그 실력 양성하자. 연방국을 독립운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현 시대는 그 사람 친일파 아니냐 이러지만 원래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연방국까지는 우리가 허용하겠다. 독립운동을 본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조선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적극 참전했다는 거예요. 참전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해보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상 그렇지 않으면 그래요. 역사를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갑신정변 인사들이, 괴화파 인사들이 그 대부분 조선인들이 인정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엔 다 인정했지만 저 사람들이 정말 독립을 원하는 인사들이었구나, 독립을 힘쓴 인사들이었구나 그랬지만 처음부터 인정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개혁을 했잖아요. 갑오 개혁을.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그 당시 총리였던 김홍집은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함부로 그 대부분 조선인들에 반하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 맞아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뭔가요? 대부분 조선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걸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견해가 소연방에 편입되고자 했던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이다. 즉 당시 조선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하거나 독립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국을 수립하는 것도 독립의 일환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잖아요.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서 한반도를 소연방에 편입시켜야 된다. 식민지는 안 된다. 그것도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연방국 편입운동을 독립운동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은. 조선왕실은 다르냐? 조선왕실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똑같았다 이 말이죠. 조선왕실은 청군이나 러시아군을 이용하여 식민지로 전락하는 일을 막는 것이었는데 조선왕실은 반개혁을 제안함으로써 실패가 확정되어 있는 전략이었다. 청군이나 러시아군을 이용해서 식민지 되는 걸 막겠다. 이거는 갑신정변
인사와 같죠. 근데 반기역 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이러면 국력을 기를 수가 없잖아요. 또 그게 또 다른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갑신일 정변 인사들이 추진하는 일을 빼면 조선인 권리신장 운동이거나 연방구 편입운동이지 독립운동이 아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외국분을 이용한다 해서 그건 나쁘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 이용하는 거지. 그거는 어차피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이용해야 되는데 일본군을 이용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국력을 기르자. 뭐 현실적으로 그 선택밖에 없잖아요. 그 바른 선택과 바른 활동을 한 이들은 갑신정변 인사들 외에는 찾기 어렵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른 거는 뭐 다 보니까 연방 편입 운동이었더라. 뭐 공산주의 활동도 그렇고 뭐 뒤에 이제 근대화 세력이 했던 활동도 뭐 마찬가지죠. 그것이 싫으면 조선인의 자치가 허용된 연방국까지는 허용한다는 것이 당시 조선인의 입장이었다. 군대를 동원해서 그래요. 그랬죠. 이제 그러면 이제 폐망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조선 총독부와 협상을 끝낸 여운형은 1945년 8월 15일 건국동맹을 모체로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한다. 건국동맹이란 건 뭐냐?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단체다. 1944년 8월 12일 여운년, 조동호, 효운년 같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다. 폐망을 이견하고 건주는 여운형이 1945년 8월 16일 같은 공산주의 세력인 안재홍과 손을 잡고 설립한 단체이다. 여운형은 위원장을 맡았고 안재홍은 부위원장을 맡았다. 또 안재홍을 내세우면서 공산주의자가 참여한 게 아니다 하고 막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안재홍은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근대화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재홍 역시 일종의 위장 공산주의자였다. 안재홍이 한 말 다 한 것 같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경제적 민주주의를 수반하지 않으면 된다. 평등이 없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좀 다른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을 민주주의로 표시했을 따름이라는 거예요. 경제적 민주주의는 토지와 자본의 독점 폐지와 생산수단의 공공적 관리로 실현된다. 생산수단의 공공적 관리. 국유화와 공공적 관리와의 차이점을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말만 살짝 바꿨죠. 위장 공산주의자라는 거예요. 경제적 평등을 경제적 민주주의로 표현하고 있을 따르며 토지와 산업시설의 국유화를 토지와 산업시설의 공공적 관리로 표현하고 있었답니다. 국유화 대신 공공적 관리로 표시했더라. 이 사기극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들을 쓰니는. 똑같은 인간들이었다. 건주는 자주적 민족 통일 전선체를 표방하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는데 주력했다. 나름대로 이제 모아볼라 했겠죠. 근데 안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전국에 145개 정도의 건전지부가 설립되었다. 아마도 근대화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을 합쳐 대표성을 지닌 단체를 만들려 했던 것 같은데 실패했다. 근데 참여를 안 하더라. 근대화 세력이. 대부분의 근대화 세력은 건준에 참여하지 않았다. 몇몇 참여했다고 전해지는데 참여한 이들의 몇몇은 상균주의자와 같은 공산주의자의 하수인 외에는 없었다. 안종 같은 사람들 딱 보니까 좀 약간 인터넷이 약간 좌파 성향이 있다 했잖아요. 몇몇 사람을 이렇게 제시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안재홍이다 해서 딱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이 평소에 주장한 거 보니까 공산주의자더라. 결국은 위장 공산주의자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근대화 세력은 참여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통일전선 전술에 당했기 때문에 또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첫 격돌이 아닌 거죠. 예전에는 서로 한번 협력해서 단체를 만들었죠. 전쟁도 치르고 신간에 임시정부가 그랬죠. 근데 다 크게 당했잖아요.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참여한 이들은 보니까 공산주의자의 하수인이더라. 위장 공산주의자. 근대화 세력은 별도의 여러 당을 만들었고 통합하여 1945년 9월 16일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다. 그 별도의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각자가 당을 만들다가
보면 되죠. 뭐 고려민주당을 만들고 조선민족당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해서. 그래서 우리도 합치자 이래가지고 합쳐서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다는 거예요. 건준 내부의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의 지시에 따라 건준을 인민공화국 수립을 위한 하부조직을 만들려 했다. 그렇죠. 이들은 치안대와 조직부를 장악하며 공산주의 세력 확장에 힘썼다. 또 이제 소련 공산주의자들은 소련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다 했죠. 그 지시에 따라서 이제 그래요. 활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건준은 1945년 9월 6일 공산주의 국가인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 국가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선포해버렸다는 거예요.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이 발표는 건준 내 좌우의 협력을 완전히 파탄내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건준 내라기보다는 남한이 이제 남한이 좀 갈라졌으니까 남한 내 그렇죠. 근대화 세력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공산주의 국가 맞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근대화 세력이 협력을 안 했다 그게 아니에요. 뒤통수를 친 거죠. 이 발표에 대해 자익 세력인 박헌영은 환영했지만 근대화 세력은 강하게 반발하며 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선인민공화국이 공산주의 국가였으면 조선인민공화국 정강준 시정 방침이 잘 드러나 있다. 일본 제국주의와 민족 반역자들이 토지를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분배한다. 토지 몰수가 있죠. 일본 제국주의자와 민족 반역자들이 공장, 광산, 철도, 항만, 선박, 통신 그 밖의 모든 시설을 몰수하여 국유화한다. 그래요. 산업시설 다 국유화한다 이 말이죠. 민족 반역자니까 좀 빠지는 사람 있는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토지와 산업시설 몰수에는 일본인 지주와 일본 기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민족 반역자도 포함되는데 민족 반역자는 조선인 지주와 조선인 기업인을 가리킨다. 그렇죠. 전시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협조하지 않은 조선인 지주와 조선인 기업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기업과 토지를 몰수하여 공산화하겠다고 선포한 것이다. 민족 반역자는 어떤 기준으로 정한단 말인가? 정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모든 조선인 지주와 조선인 기업인을 포함시킬 수 있다. 그렇죠. 전쟁 중에는 협조했겠죠. 뭐 자금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했다거나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기업인이나 지주 입장에서는 다 뺏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어떻게 작정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근대화 세력만 뒤통수 친 게 아니죠. 자세히 보면 조선 총독부하고도 약속을 했겠죠. 협상을 할 때 우리 일본인들이 조선에 남고 싶어 하니까 재산과 생명을 좀 지켜달라. 약속을 하고 이제 협조를 받았잖아요. 근데 뒤통수를 친 거죠. 공산주의자들이 성향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